네, 스타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4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출근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학교를 등교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방학했겠네요. 많이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이죠. 참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방학식 했고요. 네. 오늘부터 방학 들어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는 지난주부터 방학이 들어갔습니다. 방학이고. 네.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학부모긴 하지만 방학이 언제지? 이거 잘 무디게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하다 보니 학교 내에서의 그런 어떤 상황들은 좀 무뎌지게 됩니다. 네네. 관심을 많이 안 가지게 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반대로 학교에만 매달려 있는 학부모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겠다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학교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립니다. 지금 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교육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 비해서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많이 낮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이런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선을 넘어오는 그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의 행동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지금 학교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저 포함해서 네. 나이가 든 분들의 학교는 규율과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억압과 그렇죠. 예. 자유가 없는 저도 그랬습니다. 네. 견뎌내야 되는 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좀 폭행도 있었고 그럼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네네. 해서 조금 더 교사의 권위를 내려놓고 학교의 권위를 내려놓으면서 수평적인 관계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네.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수평적인 관계의 기본적인 그 취지, 의도를 좀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겨나는 거잖아요.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학교나 선생님을 이렇게까지 대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네. 왜냐하면 워낙 교권이라든지 학교의 권위라든지 뭐 선생님의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그런 그 특징이었으니까. 네네네. 뭐 군사 독재 시절부터 왔던 그런 문화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선생님의 권위가 낮아지면 수평이 맞춰질 줄 알았지 선생님의 권위가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미처 한국 사회가 준비하지 못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막 터지게 되는데 놀래게 되는 거죠. 네. 불과 한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요. 네. 불과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한꺼번에 쭉 내려가면서 학교가 교육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간 것 같습니다. 네. 10년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학생의 권위를 선생의 권위와 학교의 권위를 좀 내려놓는 시점과 네네. 그때 있던 학생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그 학생의 그 어떤 인권을 네네. 조금씩 찾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갔다가 다시 선생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마 그때의 세대가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네.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의 세대들이 선생이 됐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 세대들이 오기도 했지만 그 전 세대들도 네. 물론 이제 학교에서 폭력적인 문화를 경험하시는 선생님들이 나는 그렇게 하지 네, 않겠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시고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한 게 약 2009년에서 2010년 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제 학교에 들어오시면서 정말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만들어 왔는데 그러면서 뭐 학생 인권 조례도 만들어지고 뭐 두발 자유화, 뭐 교복 자유화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체벌도 금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는데 네. 이제 지금은 그 문제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미처 구안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 학생을 통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돼버린 거죠. 네. 예. 서희초등학교 이 교사의 이 안타까운 죽음 보시면서 선생님들은 정말 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공감할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은 어느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냐면요. 네. 사실 학교의 어떤 어려움, 관리자의 어떤 갑질이라든가 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라든가 학생들의 지시 불이행 이런 것들로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사실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는 그런 경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충격을 크게 받은 것은 네. 그 공간이 학교였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간이. 네네. 예.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간이 선생님이 그 엄청 꼼꼼하고 성실하신 분으로 알려졌는데 네. 오죽했으면 학교에서 그런 결심을 하셨을까. 음. 근데 거기에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사건이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알려졌는데 목요일 날은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선생님들께서 우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울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호소를 아주 짙게 해 주셔서 교원 단체들이 모여서 추모 공간도 마련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예.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조희연 교육감 기자회견 때 뒤쪽에서 울면서 우리 얘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는 한 아버님을 제가 봤습니다. 네. 내 딸도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네네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일이 지금 드러난 것만 이거지 빙산의 일각이고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3월달에 MBC PD 수첩에서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네. 거기서도 부산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내용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네. 예.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정리를 하자면요. 네네. 뭐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을 선생님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준비물을 나눠준 겁니다. 네. 근데 그 학생이 평소에 그렇게 뭐 좋은 태도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기한테 늦게 학습 준비물을 나눠줬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 욕을 들은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을 불러다가 너 욕을 했지 하니까 안 했다고 부인을 하고 이제 학생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교실 밖에 잠깐 세워놨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사실 이 선생님은 초임교사였거든요. 네. 교실 밖으로 아이를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요새는 문제가 다 되거든요.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학부모가 걸어왔을 때 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그렇게 내보냈고 또 이제 남아서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학생은 반성문을 쓰기 싫다고 계속 버텼고요. 네. 학부모는 애가 반성문을 쓰기 싫다고 하는데 왜 선생님이 쓰라고 하냐. 이것도 정서학대다라고 이제 학교에 민원을 넣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넣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아동 학대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아동 학대가 의심된 사례를 발견한 즉시 분리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계속 민원을 넣을 때 학교 측에도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담임 교사가 아이를 아동 학대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학교 측에서 분리 조치를 안 해? 그러면 교감, 교장 너희들도 다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을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한 거예요. 선생님을요?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신고를 한 겁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을. 예,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안 다치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게 총체적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아동 학대를 대한 태도나 교사가 공격당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이. 그러면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뭐 없습니까? 뭐 교권 보호 뭐 이런 거 위원회도 있을 것 같은데. 교권보호위원회는 네. 이제 학부모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요. 네. 학부모님께서 이제 소송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생님께서 사과를 하지 않거나 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선생님을 뭐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민사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목적이 저는 이런 정도로 그 하락했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그 법적
투쟁 법적 대응을 할 때 네.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교권 침해 사안으로 신고를 했겠냐.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만큼 교권 침해를 많이 했다. 그런 사안들을 보여주는 증거 정도로 사용을 하지. 네. 실질적으로 예방적으로 선생님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교권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학생들이 교권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고 교권 보호위원회를 왔다 나가서 뭐 잘해야 뭐 정학 뭐 며칠 정학 이런 걸로 뭐 아주 심할 경우에는 이제 전학 조치도 가능하지만 그런 조치가 나오기가 학교 안에서 엄청 어려운 구조거든요. 네. 왜냐하면 교사가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못 가르치겠어요 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뭐 교사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수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지도해 보고 네. 그래도 안 됐을 때 학부모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또 교권보호위원회에 이렇게 신고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런 학생들. 근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으면 일단은 선생님도 좀 보호를 하고 네. 어느 정도 지도가 가능할 수 있게 분위기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는 필요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뭐 학생인권 조례를 좀 재정비하겠다. 그러면서 또 교사들의 교권을 좀 강화하겠다. 네. 또 이분법적으로 나갑니다. 이 정부의 뭐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예. 매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정치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한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네. 딱 6개 시도 교육청만 학생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 광주, 그다음에 전북, 충남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6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6개가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저께 그저께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과 없는 교육청에 뭐 교권 침해 사례를 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 네.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교육청에서 더 많이 나오는 사례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인권 조례를 오히려 만들어야죠. 없는 데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교권 보호라든가 강화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포인트를 잡아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옆에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혀 맥락이 다르고 뭐 개연성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좀 들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네. 윤정현 이 위원장께서 광주 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께서 광주 지역의 사례도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네. 예, 왜냐하면 저희 사전 인터뷰 때 말씀하시는 게 안 알려진 게 너무 많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알려봐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알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당장 그 학교 현장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예.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학교 현장 개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선생님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수업 시간에 그 수업 방해 행동을 하고 학생들을 그 많이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 학생들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을 선생님이 지도를 할 때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강하게 지도를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런 지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지도를 못하게 했으면 그런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수업 방해 행동을 하지 않게끔 다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적발됐을 때 외국 사례처럼 임시로 이렇게 따로 그 정학실로 보내서 한두 시간 정도는 근신하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수업이 유지가 되는데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니까. 그렇죠. 예.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학생들을 선생님이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이 학생들은 자기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행동이 반복되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더 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 가서도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미 초등학교에서는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학년에 한두 명이 그런 학생이었다면 네. 요즘에는 뭐 한 반에 한두 명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예. 과거에 비하면 많이 힘들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후배 선생님들한테 뭐 죄책감이 좀 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연금을 계약을 했어요. 네. 예, 연금을 계약을 해서 지금 2016년 이후에 발령난 선생님들은요, 네. 국민연금에 준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배 교사로서 막아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어떤 죄책감이 하나 추가가 됐냐면 학교가 이 지경이 되도록 선배 교사로서 어떻게 아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 후배님들이 또 후배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한, 지금 발령난 선생님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저는. 네. 요새 어린 선생님들, 후배 선생님들 볼 낯이 없습니다. 제가. 네. 갑자기 연금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제가 예. 미안하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얘기를 왜 저도 이제 하냐면 과거에는 선생님이 왜 부러웠냐면 선생님이 되면 존경도 받기도 하지만 네. 또 은퇴 이후에 고생한 만큼 그렇죠. 네.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전혀 부분을 잘 아니고. 몰랐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직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 내가 생각했던 교직이 아니구나. 아, 그래도 30년 버티면 연금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국민연금 수준이네? 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내고 있어요. 이게 연금 얘기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예. 여기서 끝내고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으로 왔는데 자기가 공부해서 꿈을 꾸었던 그런 현장이 아닌 거, 네네.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현실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해법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정부와 선생님과 학부모가 다 이렇게 좀 토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게 있습니다. 예.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선생님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또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해달라. 수년 전부터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권이나 교육계에서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어. 왜냐하면 당장 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선생님, 꽃다운 선생님께서 한번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니까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져주셔요. 지금이라도 가져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런 사태를 예견했거든요. 바꿔달라 했을 때 그때 바꿔줬더라면.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저는 그 학생들이 위기 학생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멀쩡한 학생들이 그렇게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진단을 내려서 이런 그 위센터라든가 뭐 대안교육을 다녀와라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거절하면은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다녀올 수 있게 해야 이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피해가 오는구나, 또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악성 민원인들, 또 과도한 민원인들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감정적으로 민원을 하지 않게끔 창구 단일화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관련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네네네. 제도적인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 호소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주 교사노조 윤정현 위원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현장에 있을 때 힘드실 텐데 그래도 선생님이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